그대라는 계절 속에 살고 싶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변치 않을 사람, 손잡으면 전해지는 이 떨림을 기억해요. 그대 곁이 나의 계절이에요. 지인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서윤은 문득 10년 전 사라진 남편 태훈을 떠올렸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장례식 한 번 제대로 치러주지 못한 남편이었어요. 지금도 태훈이 불러주던 노랫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이제는 2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주 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태훈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당신 맞아? 남자가 천천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서윤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남편이 분명 눈앞에 살아있는데 남편은 서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태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0년 전 그가 사라졌던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마음 모아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윤의 눈이 떠졌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얇은 이불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서윤은 소리 없이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손잡이를 2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건너편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딸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 형광등은 3개 중 하나만 깜빡거렸고 계단을 내려가는 서윤의 발소리만 텅 빈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 2번을 갈아타고 요양병원 조리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커다란 솥에 물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서윤은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환자 70인분의 아침 식단을 준비했어요. 손끝이 칼자루에 눌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고무장갑 안쪽은 늘 축축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등줄기가 뻐근하게 당겼지만 서윤은 한 그릇도 허투루 담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였고 하루 3끼가 누군가의 유일한 안부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국그릇에 건더기를 한 숟갈 더 넣고 반찬 그릇에 가장자리를 깨끗이 닦아낸 뒤에야 서윤은 배식 카트를 밀었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잠깐 숨을 돌린 때쯤 서윤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잠이 덜 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하은아, 일어났어? 엄마가 싸놓은 주먹밥 먹어. 응, 엄마. 지금 먹고 있어. 다 먹고 학교 가. 오늘 좀 춥대. 목도리 꼭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하은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가족신문 만드는 숙제가 나왔거든. 아빠 사진 한 장만 주면 안 돼?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하은의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사진 한 장을 달라는 말에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 게 서윤의 가슴 한가운데를 뭉툭한 것으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퇴근하고 찾아볼게. 전화를 끊은 서윤은 한참 동안 조리실 빈 벽만 바라봤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공간에서 서윤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친 뒤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맸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방 구석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손이 서랍 안쪽 깊숙이 들어가 천으로 쌓인 물건 2개를 꺼냈어요. 오래된 결혼사진 한 장과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사진 속 태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깊은 눈매, 서윤의 손을 꼭 잡은 긴 손가락까지 선명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지만 두 사람의 얼굴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서윤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이나지뿐이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10년 전 그날의 태운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뒤집자 뒷면에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새겨진 날짜를 엄지손가락으로 더듬은 뒤 시계를 다시 천으로 감싸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사진만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사진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사진 위를 천천히 오갔어요. 사진에서만 봐왔던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서윤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근데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 무슨 말?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들었다면서 그러는데. 하은이 입술을 달싹이다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회사 돈 훔치고 도망간 사람이래. 서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이의 목소리에 긁힌 자국 같은 상처가 묻어났거든요. 서윤은 하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은의 양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가족을 버리거나 남의 돈을 가져갈 사람이 절대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지막 글자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내리깔았어요. 믿고 싶지만 확신하기엔 아이가 아는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남편 태훈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몇 년을 버티다 법원의 실종 선고 절차를 밟았어요. 사망 확인서도 장례도 없이 남편을 보낸 셈이었습니다. 세상은 태훈을 회사 돈을 들고 사라진 사람으로 기억했고 서윤만이 그 기억에 동의하지 않은 채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며칠 뒤 서윤의 휴대전화에 부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윤병철이라는 이름 석자를 본 순간 서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병철은 2년 전 이 요양병원에 봉사를 왔다가 서윤과 인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올 때마다 하은에게 학용품이며 겨울 장갑을 슬쩍 챙겨주곤 했어요. 아이 앞에서도 서윤 앞에서도 대단한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떠날 때 꼭 한마디만 남겼어요. 아이 잘 키우고 계시네요. 그 한마디가 서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서윤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병철과 서윤은 가족 사진을 교환하거나 서로의 집을 방문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병철이 함께 데리고 다니던 청년은 지방의 장례 지원 현장을 오가느라 병원 봉사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고 서윤과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서윤은 고마웠던 어른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고 지방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국화향이 짙게 깔린 복도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빈소 앞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일경 소리만 낮게 흘러나왔어요. 서윤과 하은은 병철의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놓고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도 엄마 옆에서 작은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어요. 서윤은 속으로 병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은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편히 쉬시라고. 절을 마친 서윤은 상주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가 영정 옆에 서 있었어요. 서윤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화향도, 일경 소리도, 하은의 숨소리도 서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넓은 어깨, 깊은 눈매, 1시간 전 서랍에서 꺼내 만졌던 사진 속 얼굴이 그대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름 몇 줄을 더했을 뿐 그 얼굴은 틀림없이 남편 이태훈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꺾였고 심장이 귀 안쪽까지 쿵쿵 울렸어요. 숨을 들이쉬려 해도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남자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 맞지? 그 한마디가 빈소의 고요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주변 조문객 몇몇이 고개를 돌렸고 하은은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아무 예고 없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울지 않으려고 꽉 닫아놓았던 문이 단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서윤의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남편이 눈앞에 살아서 서 있는데 그 남편의 눈에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하은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도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상주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빈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태훈 씨, 당신 태훈 씨 맞잖아.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서윤을 알아보는 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태훈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강민석입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태훈의 것이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톤, 문장 끝을 살짝 내리는 말투까지 서윤이 10년 동안 잊지 못한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천으로 감싼 단단한 물건이 잡혔어요. 오늘 아침 혹시 몰라 가방에 넣어뒀던 손목시계였습니다. 서윤은 결혼기념일이 새겨진 시계를 꺼내 남자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직접 뒷면에 날짜를 새긴 거잖아요. 민석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금속 표면에 닿은 손가락이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더듬는 순간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눈동자가 시계 위에 멈춘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건드려지는 것 같았지만 그 감각은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흩어져 버렸어요.
민석은 시계를 쥔 채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 시계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손에 쥐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누구의 것인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신혼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한 첫살림, 좁은 부엌에서 태훈이 유독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던 일, 잠들기 전에 꼭 왼쪽으로 돌아눕던 버릇, 새벽마다 이불을 발로 걷어차서 서윤이 몇 번이고 다시 덮어줬던 사건까지 하나하나 풀어놓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빠르게 이어질수록 민석의 눈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단어도 기억의 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민석은 이마를 손으로 짚은 채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당신 왼쪽 어깨 뒤에 어린 시절 생긴 긴 흉터가 있어요.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결혼 전에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해줬잖아요. 민석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장례식장 한쪽 탈의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몇 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 앞에서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기다렸고 하은은 엄마의 치마 뒤에서 고개만 내밀어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두 사람의 귀를 채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상의 단추를 다시 잠그며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뒤에 손바닥 길이만 한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흉터를 초면의 여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이 바라던 것과 달랐어요. 흉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 흉터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에 새겨진 증거가 기억보다 먼저 말하고 있었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빈 방과 같았습니다. 서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뒤에 서 있던 하은의 손을 잡아 앞으로 데려왔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은이에요. 당신이 사라진 뒤에 태어난 우리 딸이에요. 민석은 하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한껏 젖혀 자기보다 한참 큰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사진에서 수십 번 들여다봤던 그 얼굴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하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 했어요.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그 세 글자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불린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하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딸을 향한 그리움도 미안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낯선 아이의 이름을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 어색함만 감돌았어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저도 알아볼 수 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내려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꿀꺽 삼켰어요. 아이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나 서윤의 옷자락 뒤로 숨었습니다. 서윤은 하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으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사라지지만 말아줘요. 서윤의 목소리는 애원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 한 가닥줄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이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빈소 안쪽에서 60대 중반의 여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윤병철의 여동생 박정숙이었어요. 정숙은 서윤에게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오빠가 이 사람을 처음 데려왔을 때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장기 기억을 거의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민석이 낯선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려 할 때마다 극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을 겪었다고 설명했어요. 한 번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억을 강제로 자극하면 뇌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회복을 기다리라고 권했거든요. 정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빠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가족을 꼭 찾아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10년 동안 자신의 이름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한 줄 한 줄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기다리는 쪽도 힘들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남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서윤은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직원이 촬영한 상주 단체 사진이 온라인 부고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태성그룹 본사 홍보실에서는 기업 관련 뉴스와 온라인 게시물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천 건의 게시물 사이에서 그 프로그램이 경고를 띄웠습니다. 부고 페이지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과 10년 전 퇴사 처리된 이태원의 사원증 사진 사이에서 높은 유사도가 감지됐기 때문이었어요. 경고 알림을 받은 담당 직원은 즉시 부회장 강태문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태문은 모니터에 띄운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천천히 확대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 위에 주름을 남겼지만 골격과 눈매는 태문이 기억하는 그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태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손가락이 책상 위를 느리게 두드렸고 사무실 안에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옆에 선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현장에 사람을 보내. 저 남자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태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절벽 아래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고 확신했던 남자가 지방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윤과 하은을 빈소 옆 가족실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접이식 탁자 하나와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 병철의 유품이 담긴 종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서윤에게 자리를 권하고 찬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윤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은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울음은 멈춘 상태였어요. 정숙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그 사람을 처음 발견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큰 비가 며칠째 쏟아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병철은 장례 물품을 실으러 강 하류 마을에 갔다가 둑 아래 갈대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이미 숨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 뒤쪽에 돌에 부딪힌 것 같은 깊은 상처가 벌어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은 바위와 급류에 쓸려 살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어디 소속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철이 차가운 손목에 손을 대보니 맥박이 아주 약하게 간신히 뛰고 있었어요. 병철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젖은 몸 위에 덮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태우는 머리와 얼굴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는 두개골에 금이 간 부분이 뇌를 압박하고 있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태우는 눈을 떴지만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강에 빠졌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물으면 입만 달싹거리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술로 얼굴 윤곽도 약간 달라졌어요. 뼈가 부러진 부위를 재건하면서 광대뼈 라인과 턱선이 미세하게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상된 지문으로 부분 조회를 시도했지만 명확한 일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손가락 끝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 데이터베이스에 올릴 만한 선명한 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웠거든요. 당시 지역 경찰은 이 남자를 서울에서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태훈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환자를 대기업 감사팀 직원과 엮어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훈은 단순한 사고 환자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태훈의 신원이 10년 동안이나 밝혀지지 않은 데는 단순한 행정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강태문의 청탁을 받은 경찰 간부가 태훈 실종 사건의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혔습니다. 그 간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사건이 재조사되지 않도록 광역 신원 조회와 추가 수색을 중단시켰어요. 태문 자신은 강에서 구조된 사람이 태훈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신 없는 사건이 다시 들춰져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막으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개입이 태훈과 가족 사이에 10년이라는 벽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병철은 경찰의 신원 조회가 끝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인근 지역의 실종자 전단을 모으고 주변 병원과 보건소의 환자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사진은 서울 경찰의 수배 전단에만 올라 있었고 지방의 장례 지도사가 서울의 수배 전단까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수술로 달라진 얼굴 윤곽 때문에 설령 전단을 봤다 해도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이름을 찾지 못한 채 태훈에게는 임시 이름이 붙었어요. 강에서 건져 올렸다는 이유로 성은 강, 병철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와 민석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강민석? 그것이 태훈의 지난 10년을 채운 유일한 이름이었어요. 병철은 갈 곳 없는 민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시골집 빈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아침마다 죽을 끓여 먹였어요. 민석의 머리 상처가 아물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병철은 조금씩 자신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빈소를 꾸미는 법, 관을 다루는 법, 유족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하나씩 알려줬어요. 민석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병철이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석은 지방의 빈소와 장례 지원 현장을 오가며 병철의 오른팔이 됐어요. 민석은 병철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병철은 아들처럼 민석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민석의 과거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민석이 잠에서 깨어나 중얼거리는 말, 특정 장면을 볼 때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어요. 갈색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해진 수첩이었습니다. 서윤이 첫 장을 펼치자 병철의 투박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첩에는 민석이 잠결에 반복적으로 내뱉은 단어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문, 돌무덤. 이 세 단어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밑줄까지 그어진 채 반복됐어요. 한 페이지에는 글씨 대신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올려진 마름모 모양의 로고, 줄기가 둘로 갈라진 소나무, 그 아래로 깎아지른 절벽처럼 보이는 형체가 연필로 거칠게 스케치돼 있었어요. 서윤은 마름모 로고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태성그룹의 로고와 닮아 있었거든요. 정숙은 병철의 기록을 짚으며 설명했어요. 민석 씨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태성그룹 건물이 나올 때마다 심하게 두통을 호소했대요. 머리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면서요. 오빠는 그게 기억과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철은 몇 년 전 이 단서들을 모아 태성그룹 본사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10년쯤 전에 사라진 직원이 있느냐고 자신이 돌보는 기억상실 환자가 그 회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해당 시기에 실종된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 줄짜리 회신이 전부였어요. 당시 그 문의를 접수한 직원은 내용을 강태문의 측근에게 보고한 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다행히 병철의 편지에는 민석의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문 쪽에서도 이것이 태운과 관련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 사진 한 장이 함께 갔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였어요. 정숙은 수첩 옆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오래된 소형 녹음기 한 대와 테이프로 봉인된 작은 유품 상자였어요. 오빠가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꼭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석 씨의 진짜 가족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오빠는 끝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유품 상자의 봉인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태운이 구조됐을 때 입고 있던 찢어진 셔츠에서 떨어진 단추 2개와 작은 금속 조각이 비닐에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금속 조각을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표면이 녹슬고 긁혀 있었지만 한쪽 면에 일련번호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태성그룹 감사팀에서 사용하던 장비의 자산번호 형식이라는 건 나중에야 밝혀질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직감하고 10년 동안 고이 보관해왔던 것이었어요. 서윤은 수첩과 녹음기, 유품 상자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병철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남편을 지켜주고 단서를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가족을 찾아주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올랐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은이 엄마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거렸어요. 정숙은 서윤이 울음을 추스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오빠가 살린 사람이에요. 오빠가 남긴 것들이에요. 부디 잘 써주세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꽉 쥔 손의 힘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우는 태성그룹 감사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33세 나이에 대기업 감사팀 차장이라는 직함은 남들이 보기에 나무랄 데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운에게 그 직함은 화려한 명함이 아니라 수천 장의 전표와 장부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는 고된 일장이었어요. 그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믿는 사람이었고 숫자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우는 한 계열사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어요. 실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는 협력업체에
거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방식의 거래가 다른 계열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수년치 지출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감사실에 남아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추적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에 태움만 남으면 형광등 아래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감사실을 채웠어요.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그림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정교했습니다.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거쳐 세탁된 뒤 강태문 부회장 측근들의 개인 회사와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일부 자금은 태성그룹 이사들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태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부회장 강태문은 회사 자금으로 이사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친형인 강태성 회장의 영향력을 서서히 깎아내리면서 회사의 실권을 자기 손에 쥐려는 것이었어요. 태문은 오래전부터 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이 창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공을 독차지했고 자신은 평생 동생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고 믿었어요. 태문은 형의 경영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계열사 매각을 주장했지만 번번이 회장에게 묵살당했습니다. 그때부터 태문의 머릿속에는 형을 밀어내고 자신이 회장이 되겠다는 계획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문의 측근 회사들이 핵심 계열사를 헐값에 인수할 계획을 세운 내부 문건까지 찾아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회장 명의로 작성된 결제 문서의 전자서명이 위조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문이 형의 이름을 도용해 자기 뜻대로 회사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우는 발견한 모든 자료와 녹음 파일을 산업용 보안 USB에 복사했습니다. 혹시 저장 장치가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 파일의 해시값과 생성 정보를 별도의 문서에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강태성 회장에게 직접 제출할 긴급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이사 매수 정황, 전자서명 위조 증거가 빠짐없이 담겼어요. 사실 강태성 회장도 마냥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무 수치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 오세진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태문은 오세진의 움직임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오세진을 지방 계열사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회장의 눈과 귀가 잘려나간 셈이었어요. 그 뒤부터 회장 주변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교체됐고 감사위원들도 하나둘씩 태문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회장실로 올라가는 보고 라인이 태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꼭대기에 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의 모든 계단이 태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어요. 태훈이 작성한 긴급 감사 보고서는 회장의 책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반려됐어요. 태훈은 회장과의 독대 일정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건강검진이나 출장을 이유로 번번이 취소됐습니다. 태훈은 회장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회장 사이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지방에 있는 오세진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통화 기록이 감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퇴근하려던 태훈 앞을 누군가 막아섰어요. 태문의 비서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표정 없는 얼굴,
그 뒤로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 차장님, 부회장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태우는 비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태우는 USB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은 채 비서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고 자신의 구두 소리만 텅 빈 건물에 울렸어요. 부회장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태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위를 짚었습니다. USB의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쪽 커다란 책상 뒤에 강태문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태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읽고 있었고 태훈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 차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앉게. 태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칼날이 감춰져 있다는 걸 태훈은 직감했어요. 태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태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태문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태훈 앞에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해외지사 임원 발령장이 들어 있었어요. 자네 능력이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걸세. 연봉도 지금의 몇 배로 올려주고 가족 해외 생활까지 내가 다 지원하겠네. 태훈은 발령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조건들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모를 만큼 태훈은 어리석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이건 감사 자료와 USB를 넘기라는 뜻입니까? 태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만들었어요. 자네가 발견한 것들은 회사 안에서 해결할 문제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가 없네. 태훈은 발령장을 태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불법 자금과 위조 문서를 덮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문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형님은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나는 이 회사를 살아남게 할 사람이야. 형님의 방식으로는 이 그룹이 3년을 못 버틸 걸세.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회사 돈을 개인 권력에 쓰시는 건 범죄입니다. 부회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잠시 동안 집무실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태문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이 차장, 자네가 정의감이 강한 건 알고 있네. 하지만 세상이 정의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잘 생각해보게. 태훈은 대답 없이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문의 표정에서 마지막 여유가 걷혔어요.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보안팀과 재무팀에 연락을 넣었어요. 태훈의 사내 계정과 금융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태문은 태훈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건 자네야. 그 밤부터 태훈을 향한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태문의 제안을 거절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훈은 여전히 감사실로 출근했고 동료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느끼고 있었어요. 보안팀 직원들이 감사실 복도를 예전보다 자주 지나다녔고 자신의 사내 메일에 낯선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태문의 그물이 소리 없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태훈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아기 심장 소리 들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콩닥콩닥 하는 게 진짜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더라. 서윤은 임신 초기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태우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전화로는 꺼낼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서윤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 순간 서윤까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태훈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윤아, 몸조리 잘하고 있어. 며칠만 기다려줘. 금방 다 정리될 거야. 서윤은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늘 또박또박하던 말투가 흐릿하게 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훈이 괜찮다고 하니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훈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태문의 비서가 다시 태훈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비서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부회장이 기다린다고만 전했어요. 태훈은 양복 안주머니에 USB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태문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발령장도 여유로운 미소도 없었어요. 태문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밀어 태훈 쪽으로 보냈습니다. 태훈은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윤이 산부인과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배를 감싸쥐고 다른 손에는 검사 결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 특유의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며칠 전 전화 속에서 들었던 그 기쁜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태훈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태문은 창가에 기대선 채 태훈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건 무거운 자리야, 이 차장. 정의감 하나만 믿고 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건 자네가 아니라 자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태훈의 손이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사진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이를 악문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태훈은 태문을 올려다봤어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가족한테 손 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태문은 태훈의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책상 모서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차장,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게. 나는 자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거지. 태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을 가리켰어요. 회사는 자네 하나 없어도 돌아가지만 자네 가족에게 자네는 하나뿐이야. 그 말이 태훈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태문은 협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 한 장이 어떤 협박보다 잔인하게 태훈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의 미소가 볼모가 된 것이었어요. 태훈은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태훈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구겨진 사진을 펼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태훈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 사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서윤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서윤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태문이 포섭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USB에 담긴 증거를 강태성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 태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터였어요. 태우는 회장이 건강 요양을 이유로 머물고 있는 지방 별장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내 시스템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예전에 감사 업무로 확인했던 별장 주소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태우는 내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곧바로 별장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태문은 이미 태운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문은 그날 밤 재무팀의 자기 측근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운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측근은 밤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태운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가 여러 개 만들어졌고 회사 자금이 그 계좌로 이체된 것처럼 전산 기록이 조작됐어요. 장부상으로는 태운이 수년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졌습니다. 태문의 지시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태운의 횡령 혐의를 담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보고서에는 태운이 유령회사를 통해 거액을 빼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문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의 구조가 그대로 태운의 이름 위에 덮어 씌워진 것이었어요. 진짜 도둑이 정직한 사람의 손에 작물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운이 별장으로 떠나기 위해 출근 시간에 맞춰 회사에 잠깐 들렀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감사실 문 앞에 보안팀 직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태운의 사원증이 출입 게이트에서 빨간 불을 켰어요. 계정이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태운에게 다가왔어요. 이태운 차장님, 사원증과 업무용 장비를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태운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에게 횡령 누명이 씌워졌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보안팀은 감사실 문을 잠그고 태운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운은 사원증을 건네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USB는 양복 안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보안팀 직원이 서류 상자를 들고 감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태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태우는 배달 차량 사이를 빠르게 지나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서울 거리의 아침 햇살이 태운의 얼굴을 비췄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 안에 태문의 10년 비리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USB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고 걸음을 옮겼어요. 방향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머물고 있는 지방 별장이었어요. 태우는 회사를 빠져나온 뒤 곧바로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고속도로에 올라 1시간쯤 달렸을 때 백미러에 검은 차량 2대가 잡혔어요. 차선을 바꿔도 속도를 줄여도 2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태운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태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운은 백미러를 다시 확인했어요. 검은 차량의 번호판이 흔들리며 보였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은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의 행선지를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우는 별장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적자들이 따라붙은 상태에서 회장을 만나면 회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우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바꿨어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나중에 회장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태우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예전 감사 업무 때 지나쳤던 산길 입구로 들어갔어요. 산길 초입에서 차를 세운 태우는 USB와 빈 서류 가방을 들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젖은 낙엽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태우는 숨을 헐떡이며 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태우는 줄기가 둘로 갈라진 커다란 소나무를 발견했어요. 소나무 아래 바위가 서로 기대어 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진공 밀봉 봉투를 꺼냈어요. USB를 봉투에 넣고 공기를 빼 밀봉했습니다. 그 봉투를 실리카겔과 함께 방수 금속 캡슐 안에 넣었어요. 태우는 바위 틈 아래를 맨손으로 파고 돌을 쌓아 캡슐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흙과 낙엽으로 흔적을 덮은 뒤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갈라진 소나무, 바위 틈, 돌무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우는 빈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증거가 묻힌 장소와 반대 방향인 절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추적자들의 시선을 끌어 USB가 숨겨진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했어요. 태우는 일부러 가지를 꺾고 발자국을 남기며 절벽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졌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산길은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태우는 비에 젖은 바위를 밟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부딪히며 몸이 튕겨졌고 머리 뒤쪽에 날카로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절벽 끝을 넘어 급류 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태우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서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추적자들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 태운의 모습을 놓쳤습니다. 강태문 측은 며칠에 걸쳐 산과 강 하류를 수색했지만 시신도 USB도 찾지 못했어요. 태문은 태운이 회사 돈을 훔쳐 도주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언론은 그 발표를 그대로 받아보도했어요. 임신 중이던 서윤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산길에서 태운의 차량이 발견됐고 비탈 아래에서 피 묻은 옷 조각만 수거됐다는 통보였어요. 시신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경찰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 배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에 경찰관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시신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할 수도 살아있다고 믿을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윤의 삶은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 직원들이 서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태운이 빼돌린 횡령금의 위치를 대라며 서윤을 압박했어요. 태운 명의로 조작된 차명계좌 자료를 내밀며 이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몇 년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힌 계좌와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였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항의는 벽에 부딪혔어요. 서류상으로는 태운이 범인이었고 서윤에게는 그것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돌아간 뒤
서유는 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유는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시신도 없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세상이 남편을 도둑으로 부르는 것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몇 달 뒤 서유는 홀로 하은을 출산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을 때 서유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태운의 눈매가 보였거든요. 서유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칸에 이태훈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그 이름만큼은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그 10년 동안 강태문은 태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태훈을 믿었던 직원들은 하나둘 좌천되거나 회사를 떠났어요. 이사회는 태문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비서실과 감사실, 계열사 대표 자리가 차례로 태문이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태문의 악행은 회사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강태성 회장의 전담 주치의를 포섭했습니다. 주치의는 회장에게 피로회복제라는 명목으로 인지 기능을 흐리게 하고 기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의 약을 처방했어요. 회장의 몸과 머리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지방으로 좌천된 오세진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 실장, 요즘 들어 자꾸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아득해지고 방금 본 서류도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썩어가는 건가? 오세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부회장이 붙인 주치의를 지금 바꾸면 놈들이 눈치채고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겁니다. 당분간은 처방약을 드시는 척만 하시고 모아두셔야 합니다. 태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놈이라 한 번은 믿고 싶었다.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어도 설마 피를 나눈 형인 나를,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10년 전 이태훈 차장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 친구를 끝까지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차장이 남기려 했던 결정적 증거는 사라졌지만 부회장이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은 제가 물밑에서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한 번에 뒤집으려면 회장님의 직인이 찍힌 실물 증거나 이 차장의 감사보고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힘없이 쓰러지는 늙은이처럼 보여야 태문이 놈이 방심하고 제 발로 과욕을 부릴게야. 이사회를 열어 나를 해임하려 드는 그날이 놈의 죄를 천하에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걸세. 그때까지 자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게. 태성 회장은 동생을 향한 마지막 미련을 거두고 무능한 병자 행세를 하며 1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비록 몸은 약물과 감시로 고립돼 있었지만 그는 오세진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태문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의 가족실에서 서유는 살아 돌아온 남편과 처음 만난 딸이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딸은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4명이 빈소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걸이부터 보통 조문객과 달랐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머리에 깍듯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태성그룹의 위기관리팀장이었습니다. 뒤따르는 3명은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로
하나같이 어깨가 넓고 표정이 없었어요. 조문을 온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관리팀장은 빈 소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민석과 서윤을 찾아냈어요. 그는 빈소 밖 조용한 복도로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복도 양쪽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팀장은 명함을 건네며 예의 바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바름 속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실례가 많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과거 태성그룹에서 자금을 횡령한 이태훈이라는 사람과 같은 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팀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불쾌한 감각이 가슴 한쪽에서 올라왔어요. 팀장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석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사 지정 병원에서 신원 확인과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시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되찾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분명했어요. 민석을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팀장과 민석 사이를 가로막으며 한 발짝 앞에 섰어요. 이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시려는 건 아니죠? 팀장의 눈이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강제라니요.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억상실 환자를 남편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노리신다는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도 이쪽 분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팀장은 오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은 것이 돈을 노린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주변 조문객 몇몇이 복도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민석이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심상치 않게 보였던 거였어요. 하은은 엄마 뒤에 서서 팀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위자료, 오해라는 단어들이 아이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하은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더니 서윤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 아빠가 범죄자야? 나는 범죄자 딸이야? 서윤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범죄자가 아니야. 아직 증거는 없지만 엄마는 아빠가 회사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윤은 뒤에서 옷자락을 움켜쥔 하은의 작은 손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까지 모욕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민석은 자신 때문에 이 모녀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눈앞의 여자와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민석은 팀장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이분들이 곤란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민석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소매천이 쭈글거렸습니다. 서윤의 눈에 다급함이 가득 차올랐어요. 가지 마세요. 기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떠나지만 말아요. 민석은 서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절박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쥐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다
민석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이의 손이 허공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가족실에서 정숙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정숙은 위기관리팀장 앞에 딱 서서 봉투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철의 유언장이었어요. 정숙의 눈은 팀장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살린 사람입니다. 오빠의 유언장에 이 사람의 치료와 거처는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팀장은 유언장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서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속에 담긴 뜻은 위협이었어요. 정숙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팀장을 향해 들었습니다. 화면에 녹화 버튼이 켜져 있었어요. 팀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도 시선을 교환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팀장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정병원의 명함이었어요. 연락처를 남겨두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검은 양복들이 복도를 빠져나간 뒤에야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하은이 엄마 옆에 쪼그려 앉아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숙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가족실 안으로 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정숙은 병철이 마지막까지 보관했던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렸어요. 앞서 보여줬던 수첩과 유품 상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건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빠가 민석 씨의 잠꼬대를 녹음해둔 겁니다. 정숙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민석의 잠에 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중얼거림이 한동안 이어지더니 짧은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민석이 잠결에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선율은 불완전했지만 음정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어요. 가사의 파편이 중얼거림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녹음기 앞에서 돌처럼 굳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엄마의 표정이 달라진 걸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 노래, 이건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건 태훈 씨가 신혼 때 저를 위해 만든 노래예요. 어디에도 발표한 적 없는 우리 둘만 아는 노래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멜로디를 들을 수 없어요. 가족실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민석의 흥얼거림이 반복됐고 서윤은 두 손으로 녹음기를 감싸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대 눈을 보며 봄이 와요. 좁은 방 창가에 햇살이 들면 내 어깨에 기댄 그대 숨결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죠. 서툰 노래 하나.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있던 노래가 잠결에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알 수 없는 먹먹함이 가슴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 노래는 태훈이 결혼 첫해 겨울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기타를 뜯으며 만들던 곡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훈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서윤의 등 뒤에 앉아 조용히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돌아보자 태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넣어둔 악보를 서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녹음한 적도 누구에게 들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 안에서만 존재했던 노래였어요. 서윤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멜로디를 듣는 동안 민석의 오른손이 무릎 위에서 정확한 박자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검지와 중지가 번갈아가며 무릎을 톡톡 치는 특유의 리듬이었어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손가락이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하은이 민석의 손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어요. 하은도 음악을 들을 때 똑같은 습관으로 무릎을 두드리곤 했거든요. 엄마한테 배운 적도 없는 버릇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음악 시간마다 옆 친구가 신기하다고 쳐다보던 그 습관이 지금 눈앞의 남자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손 좀 봐. 나랑 똑같아. 하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박자, 같은 손가락 움직임이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와 딸이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기억을 전해준 것일까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어요. 서윤은 민석에게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멈춰도 된다고, 아무것도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녹음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신혼 시절 부르던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음정은 정확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속으로만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숨을 죽였고 하은은 엄마와 민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서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 손으로 손목시계를 쥐었습니다. 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민석의 이마에 가느다란 핏줄이 떠올랐어요. 눈 뒤쪽이 뜨거워지면서 아주 먼 곳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일부러 노래를 멈췄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 매달린 채 사라졌어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고 하은은 민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석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은은 민석이 다음 가사를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서윤의 팔을 조용히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민석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허밍이었습니다. 낮고 불안정한 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다 가사가 한 글자씩 뒤따라왔어요. 음정은 정확했고 가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민석이 다음 소절을 이어 부르고 있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과 태훈뿐이었거든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발표된 적 없는 두 사람만의 노래를 이 남자가 정확하게 이어 불렀습니다. 흉터도 시계도 주소도 증거가 됐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었거든요.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 곡은 없어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민석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부엌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서류가 쌓인 좁은 책상. 장면들은 찢어진 사진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민석은 눈을 크게 뜨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 민석이 처음으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남편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어요. 민석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숙이 급히 달려가 민석의 머리를 받쳤고 서윤은 하은을 뒤로 밀어낸 뒤 민석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 민석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 새로운 외상은 없었어요. 강한 기억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반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기억이 급격하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뇌가 과부하를 일으킨 것이라며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석은 병실에서 깨어난 뒤에도 결혼 생활 전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이름과 그 노래, 그리고 자신이 감사실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부분적으로 떠올렸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괜찮았어요. 이름 하나, 노래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강태문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태문의 얼굴이 크게 잡혔습니다. 민석은 태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어요. 넓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회사는 자네 하나 없어도 돌아가지만 자네 가족에게 자네는 하나뿐이야. 민석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서윤이 놀라서 민석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요? 머리가 또 아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픈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사진으로 자신을 협박하던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저 사람이 강태문이 당신 사진으로 나를 협박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 말했어요. 산에 USB를 숨겼어요. 갈라진 소나무 아래, 돌무덤 밑에. 정숙이 가져온 수첩을 펼쳤습니다. 병철이 그려둔 돌무덤 그림과 갈라진 소나무 스케치가 민석의 말과 정확히 겹쳤어요. 민석은 수첩의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에 강태문의 비자금 장부와 문서, 위조 기록, 녹음 파일이 담겨 있어요. 뉴스는 이틀 뒤 이사회에서 강태성 회장의 해임안이 표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민석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문이 회장이 되면 회사 서버에 남은 증거를 전부 없앨 겁니다. 이사회 전에 USB를 찾아야 해요. 서윤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같이 가요. 민석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혼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오세진 실장에게도 연락해야 해요. 서윤은 민석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이 전부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눈빛은 10년 전 자신을 지키려던 남편의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김도연 형사는 태훈의 과거 실종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그였지만 이번 사건의 기록은 읽을수록 석연치 않았어요. 신원 미상 환자에 대한 광역 조회가 한 차례만 시도된 뒤 중단돼 있었고 추가 수색 요청서에는 승인 대신 반려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 간부가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힌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그 간부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간부의 개인 계좌에서 태성그룹 계열 유령회사로부터 흘러들어온 돈이 확인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시기가 정확히 태훈의 실종 수사가 중단된 직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기업의 돈이 수사기관까지 손을 뻗쳤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은 병철이 수첩에 적어둔 수상한 차량 번호와 날짜 기록을 도연에게 제출했어요. 병철은 몇 년간 민석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낯선 차량들을 꼼꼼히 기록해뒀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번호들을 조회해 태성그룹 위기관리팀 소속 차량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편 오세진은 태성 회장에게 비밀리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태훈 차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작성하려던 감사 자료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있었어. 10년을 혼자 버틴 거야. 태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관한 옛 결제 일정표와 자네가 모은 보고서 사본을 수사기관에 넘기게.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네. 태훈은 산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파편으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걸으며 지형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경찰이 눈에 띄게 동행하면 태문 측이 경계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태문 측이 스스로 증거를 탈취하려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복 형사들이 태훈의 차량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기로 했어요. 태훈의 차량과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하은은 정숙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태훈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하은이 뒤에서 태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꼭 돌아온다고 약속해줘요. 태훈은 몸을 돌려 하은을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사라질까봐 무서운 거였어요. 태훈은 무릎을 꿇고 하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돌아올게. 돌아오면 하은이가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은지 꼭 듣고 싶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태훈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태훈과 서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윤은 조수석에서 병철의 수첩을 무릎 위에 펼쳐놓았어요. 수첩에 그려진 갈라진 소나무와 절벽 그림을 10년 전 태훈이 기억하는 산길과 대조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태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길을 마지막으로 달렸던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 어둠, 뒤쫓아오는 발소리.
태우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두 사람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사이 산사태로 길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오솔길은 흙더미에 묻혀 사라졌고 새로운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나 있었습니다. 태우는 한동안 방향을 찾지 못했어요. 기억 속의 지형과 눈앞의 풍경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절벽과 강물이 보이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태운의 발이 멈췄습니다. 급류 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10년 전 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던 순간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태운의 호흡이 빨라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아른거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이 태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첫 소절을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와 물소리 사이를 비집고 태운의 귀에 닿았습니다. 태운의 호흡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니 서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운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기가 둘로 갈라진 커다란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세월에 나무 껍질이 더 거칠어지고 줄기 사이 틈이 벌어져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어요. 소나무 아래 바위 틈을 파자 무너진 돌무덤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맨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손톱 사이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돌에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서윤의 손끝에 단단한 금속이 닿았어요. 녹이 쓴 방수 금속 캡슐이었습니다. 태운이 캡슐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진공 포장된 산업용 USB와 실리카 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흙 속에서 진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우는 서윤을 근처 바위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빈 캡슐을 들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진짜 USB는 서윤이 가슴에 품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증거를 지키고 태운이 미끼가 되는 것이었어요. 강태문의 위기관리팀은 태운의 이동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태운이 캡슐을 든 것을 확인하고 조급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USB를 든 태운을 놓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주변을 수색할 여유도 없이 태운만 쫓아갔어요. 산속 통신 장애로 태운과 서윤의 휴대전화 연결이 끊겼습니다. 서윤은 바위 뒤에 웅크린 채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태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10년 전과 같은 장면이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서윤은 USB를 꽉 움켜쥐고 기다렸어요. 직원들이 태운에게서 빈 캡슐을 빼앗는 순간 숲 사이에서 사복 형사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도연이 앞에 서서 경찰 신분증을 들어 올렸어요. 경찰입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십시오. 형사들은 협박과 증거 탈취 시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위기관리팀 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태우는 추격 과정에서 팔과 무릎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과 함께 무사히 서윤에게 돌아왔어요. 서윤은 바위 뒤에서 일어나 태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대로 돌아온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운도 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은 현장에서 USB 원본을 복제하고 밤새 손상 여부와 파일 생성 정보를 확인했어요. 1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밤새 USB를 분석했습니다. 파일이 10년 전에 생성된 것이며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수 방수 캡슐 덕분에 내부 부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USB 자료를 태성그룹 서버에 오래된 백업 기록과 대조했어요. 숫자와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세진이 보관하고 있던 감사보고서, 초안과 USB 속 문서의 내용도 일치했어요. 금융수사팀은 유령회사 계좌에서 강태문 측근들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자금의 흐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산에서 체포된 위기관리팀 직원 중 한 명은 강태문의 비서에게 직접 증거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증거의 고리가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이 밝았어요. 태성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태문이 스스로 회의만을 상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태성의 계획이었어요. 태문은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넥타이 매듭은 칼같이 반듯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태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이미 포섭한 이사들의 표를 머릿속으로 세웠습니다. 충분했어요. 태문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저는 회장 대행을 맡아 그룹의 정상화를 이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태성은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 태문의 말을 들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표결 직전이었습니다. 이사회장의 무거운 문이 열렸어요. 태훈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오세진, 김도현 형사, 수사관 여러 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문의 얼굴이 굳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남자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문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얼굴을 추슬렀어요.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 회사 돈을 훔쳐 달아난 횡령범입니다. 회의장에서 내보내십시오.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태훈 씨 명의의 차명 계좌는 회사 전산을 통해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좌 개설 시점과 자금 이체 기록이 전산 로그와 맞지 않습니다. 오세진이 뒤를 이었어요. 이태훈 차장은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께 강태문 부회장의 비리를 담은 긴급 감사 보고서를 전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회장님의 지시로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 차장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한쪽 벽면에 대형 화면이 켜졌어요. USB에서 추출한 자료가 차례로 표시됐습니다. 유령업체를 통한 거래 내역이 먼저 나왔어요. 실체 없는 회사들 사이로 흘러간 자금의 경로가 선과 숫자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비자금 장부가 떴어요. 태문의 측근 회사들로 흘러간 금액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명의로 위조된 결제 문서도 공개됐어요. 실제 전자서명과 위조된 서명의 패턴이 나란히 비교돼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태문의 측근이었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포섭된 주치의의 진술서가 다음으로 공개됐어요. 주치의는 태문의 지시로 회장에게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성분의 약을 피로 회복제라는 명목으로 처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장 안에 탄식이 흘렀어요. 태성 회장이 경영 능력을 잃었다는 주장 자체가 태문이 만들어낸 거짓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포섭된 이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회장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고 회장님 해임에 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태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 조작된 겁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파일을 누가 믿습니까?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USB 하나만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확인한 결과 USB 파일의 해시값과 회사 서버 백업에 남아있는 원본 기록의 해시값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들이 지우지 못한 흔적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임한 상정을 중단합니다. 강태문의 부회장 직위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합니다. 태문을 지지하던 이사들은 공개된 증거 앞에서 차례로 손을 내렸어요. 아무도 태문의 편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강태문의 부회장 해임안을 의결했어요. 도연이 서류 한 장을 태문 앞에 내밀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증거 인멸 교사, 협박 혐의가 적힌 체포영장이었어요. 태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임직원들 중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평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문은 자신이 마련한 이사회장에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수갑을 찼어요. 태훈의 횡령 기록은 공식적으로 정정됐습니다. 태성그룹은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태성 회장은 태훈과 서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생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충직한 사람을 잃었네.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태성은 태훈에게 감사실 책임자나 임원으로 복귀해 회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어요. 태훈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일할 수 있지만 딸의 지나간 열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분간 가족과 지내며 치료를 받고 기억을 천천히 되찾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훈은 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하은은 한동안 태훈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아버지가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훈은 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은도 아버지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의 어깨를 함께 감싸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윤병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태훈은 흰 국화와 자신의 옛 손목시계를 묘비 앞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를 살리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이 둘만의 노래 첫 소절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어요. 태훈은 다음 소절을 이어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잠시 멈췄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녹음기에서 수십 번 들어 외운 후렴을 대신 이어 불렀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다음 소절을 받았고 태훈이 기억나는 부분을 다시 이었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미완성이었던 노래가 처음으로 끝까지 완성됐습니다. 태훈은 백미러 속에 비친 아내와 딸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웃고 있었고 하은은 노래를 부르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나지 않는 날들도 이제부터 다시 만들자. 차는 세 사람의 노랫소리를 싣고 병철의 묘소가 있는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잊히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가슴은 기억한다는 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느끼셨을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완성한 노래처럼 가족이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 속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눈을 보면 봄이 와요. 좁은 방 창가에 햇살이 들면 내 어깨에 기댄 그대 숨결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죠. 서툰 노래 하나 만들었죠. 그대만 들으라고 낮게 불렀죠. 완성 못한 그 노래 끝을 언젠가 둘이서 채우자 했죠. 그대라는 계절 속에 살고 싶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변치 않을 사람, 손잡으면 전해지는 이 떨림을 기억해요. 그대 곁이 나의 계절이에요. 씹는 냄새에 웃음 번지고 퇴근길 골목이 꽃길이 되고 특별한 건 없어도 그대 있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죠. 그대라는 계절 속에 살고 싶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변치 않을 사람, 손잡으면 전해지는 이 떨림을 기억해요. 그대 곁이 나의 계절이에요. 이 노래가 끝나도 그대 곁에 있을게요.